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고 이제 자료를 보면서 오늘은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지? 물론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은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두세 시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반 이상은 이제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넘겼습니다. 지금 할 얘기 굉장히 많아요. 할 얘기는 많고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실격을 했다고 그러고 뭐 장유성과 뭐 이놈이 다시 이제 구태를 해가지고 뭐 집권을 했다는 말도 있고. 중국은 지금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완전 개판이 됐습니다. 걔네들은 자기네 땅에 개판이 돼도 항상 우리한테 눈독을 들여요. 죽을 때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좀 더 사람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 건지.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지금 한 14억인가 15억, 뭐 2, 3억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12억이 이 정도 되겠죠. 하여튼 여기서 제대로 사람 대접 받고 사는 인간들이 몇 프로 좀 되겠습니까? 한 몇천 명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외에는 다 사람 같은 삶을 못 살죠. 왜?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삶의 형태가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그 이제 근무신고만 쭉 하려고 그랬는데 근무신고를 쭉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뭔가 자기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을 못 시키면 또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를 공부할 때 항상 현재와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늘상 얘기하지만은 이 반만년의 역사, 그러니까 반만년의 문자로 보여진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반만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왜 벌써 왜 우리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실상 쓰잘데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과 끝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조선 역사를 반추해 보면은 중국 놈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거짓과 거짓을 계속 거듭하면서 거짓말 잘하는 놈이 더 정권을 잡고 세상을 휘어잡고 이렇게 했죠. 진실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중국 역사에서는. 그래도 진실한 사람이 몇 명은 있었는지 10만은 산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때 가서 또 봐야 되죠. 우리가 철판도 보게 되면 시진핑이 실격을 하면 중국 공산당은 완전 끝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흔히 나오는 얘기가 유튜브 보면은 2025년 6월에 그것이 음력 6월인지 양력 6월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큰 변이 일어난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자, 올해는 진사 성인줄, 성인이 나올 때예요. 성인이 나올 때는 어떡하죠? 이 시간이 굉장히 어지러울 때예요.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마치 더러운 악귀들이 막 발광을 떠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악기인지 누가 악기가 아닌지 그것은 귀자가 뭐예요? 제국이에요. 오늘부터 제국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정치 갈등, 내부 갈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근문신고에서 쭉쭉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당구 상가 병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당구 상가 병명에서 조금 소개하고 그걸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우리가 인류적으로 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연결이 안 되면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연결시키면서 칼의 한 인물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당구 상가 병명에 대한 이야기 끄집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선 이제 재미난 것은 중국 놈들이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중국 부자들도 중국 땅에서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넘어온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는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 있는 중국인이 한국에 오는 이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인이 한국에 오는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부유한 중국인이 한국에 오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사업 같은 목적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함. 우선 중국 시민의식 자체가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개차반인 게 크다고 함. 예를 들어 카페에서 휴대폰 노트북 다 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온전한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한국처럼 택배 대충 문 앞에 던져놓으면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것도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함. 심지어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사람이 싼통이 널려있는 게 일상다반사고 고급 아파트라고 해도 쓰레기장만 가면 분리수거는 커녕 음식물 쓰레기가 사방에 널려서 지옥 같다고 함. 한마디로 중국인이 싫은 건 중국인도 마찬가지라 돈이 좀 생기면 탈출을 목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 어느 한국인은 이렇게 보니까 왜 한국에 오는지는 이해는 되지만 결코 달갑지는 않다는 반응이라고. 아니 중국은 진짜 저렇게까지 심하다고? 자, 이렇게 이런 방송이 나오고 또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중국 짤개들이 발작한 최고의 유혹, 이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문화일보에 이제 나온 기사더라고요. 예, 중국에서 최고의 저주는 너는 다음 생에도 중국인으로 태어날 것. 그러니까 자기가 중국인으로 살면서도 그냥 다른 나라에 가서는 중국이 최고라고, 우리 역사가 5천년 역사라고 이렇게 자랑하면서도 진짜 자기 땅에서는 중국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느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다음 생에 다시 중국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말에 대한 중국 이용자들이 반응. 중국에서 너는 다음 생에 다시 중국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말이 최악의 저주로 통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1일 에포크 타임즈 일본판은 최근 경제 위기를 맞으며 공산당원조차 자살, 해외로 빼돌리고 자녀들도 해외 유학을 보내고 있다며 이와 같이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인들 사이에서 넌 다음 생에 다시 중국에 태어날 거야 라는 말이 저주로 통한다고 매체는 정했다. 또 매체는 중국의 공산당 통치 속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고액의 대출로 샀던 아파트는 건설이 멈추고 은행 예금이 동결되어 아이들이 납치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에포크 타임스는 지금의 중국은 왕조 멸망기의 생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자, 중국은 이제껏 살면서 민주, 자유 이런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개념이 있었죠. 그런 개념이 굉장히 성행하고 연구를 많이 한 건 언제입니까? 춘추 전국시대예요. 춘추 전국시대 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제안을 하면 어느 나라에 가서 그것을 펼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백가쟁명이라고 그렇죠.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오면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엄청나가지고 발전했죠. 그렇게 나왔던 제자 백가들의 책들이 15세기 중엽 때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에서 중세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자유평등 파괴라는 개념을 나오고 거기서 꽃을 활짝 피웠죠.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는 그렇게 자유평등 파괴라는 말 자체가 통용이 되지 않았죠. 왜냐? 이 짝개들은 마음속에 항상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말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죠. 중국 영화를 봐도 굉장히 망상적인 영화가 많아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사람들이 붕붕 날르고, 자, 중국 무술 영화 봐봐요.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해요. 발은 별로 많이 안 써요.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다 맨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보게 되면 중국의 도장깨기 해가지고 쿵푸의 대가를 깨트려버리는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오죠. 한국 태권 파이터와 중국 쿵푸 파이터의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보겠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자, 초반 타격전. 자, 발차기와 찌르기가 있는 태권도고요. 자, 걸면서 니킥.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잘 막아냈고요. 네. 허운표. 다시 로우킥. 다시 니킥. 자, 원거리 니킥, 근접전 니킥 좋습니다. 네. 자, 로우킥 계속 차줍니다. 그리고 니킥. 고수신 선수는 계속 저돌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 로우킥 데미지가 조금씩 쌓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고개를 흔들면서 네. 노데미지로 어필하고 있는 구호수신인데 그럴 일은 없죠. 아, 굉장히 빠른 킥이었어요. 자, 이번엔 2단차기. 네. 다시 킥 공격. 원투 이어집니다. 아, 지금 다운이다. 다운이 선언이 됐군요. 그러자 두 번, 세 번이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다운입니다. 뒤돌려차기. 자, 고수신 선수가 일단 일어났습니다. 네. 자, 김승훈 레프리 다시 한번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경기 마무리됩니다. 턱에 꽂혔죠. 중국의 기공쿵푸 고수인데요. 서해 등을 통해서 정신을 수련하고 이런 정신 수련을 통해서 기공을 단련한다고 합니다. 단련된 기공으로 쿵푸가 강해진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또라의 총량의 법칙이 있죠. 그 법칙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당나귀도 한심한 듯 쳐다보고 있고요. 기공쿵푸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자. 이런 거 돈 내고 배우는 거 아니야. 기공쿵푸 수업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팔 잡고 돌리기 공으로 날려버렸죠. 이번 제자 전기 감전됐네. 전기 뱀장어 쿵푸로 보이고요. 세 번째도 지금 2m 날라갔죠. 메소드 연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제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신입으로 보이고요. 붙잡고 쎄쎄쎄 하고 있죠. 네, 쎄쎄쎄 하다가 날라갔고요. 지금 줄 세워서 밀기, 가짜 무술가들 필수 코스죠. SNS에 이런 내용을 올리자 MMA 선수가 비판을 했고요. 양 선수 설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통화까지 하게 되는. 把你的记者电话发给我，老子马上过去找你，你敢不敢来上海给我打一架？你别死不远了，相信我找人秀你，找出你打你。 기공콩프 열받았어요. 직접 현피까지 뜨게 되었는데 어떤 대결이 될지 경기 함께 보겠습니다. 기를 모으고 있죠. 기 모을 때까지 기다려줬고요. 발차기 펀치 펀치 한 방에 기절했죠. 비명 지르면서 꿀잠에 빠졌죠. 관계자들이 응급처치하고 있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고요. 재미있는 서해콩프 고수였고요. 그러니까 얘는 하프긴 너무 세요. 왜? 자기 자신이 너무나 허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가 중국 땅에서만 살았을 때는 자기가 멍청한지 바보인지 그 세상도 모르고 그냥 우물 구덩이에서 그냥 살고 있는지 그것조차 몰랐어요. 열리니까 세상을 가고 이렇게 보고 가니까 얘네들이 깨이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였던 부탄. 부탄 행복지수 1등이며 자기 나라가 최고 좋은 잘 사는 나라인 줄 알면서 착각 속에서 살았다고 함. 2011년도 조사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를 찍었던 부탄이 8년 후인 2019년도 조사에서는 95위로 곤두박질 쳤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찾아봤는데 국가 행복도가 저렇게까지 떨어지게 된 이유는 부탄에서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로 인해서 자국의 가난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저렇게 되어버렸다고. 불행의 시작은 남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니 저 말이 딱 들어맞았네. 는 인터넷 보급 생기자마자 지들 거지 새끼들인 거 알고 순위 95위로 곤두박질 크크크크크. 리으리응 SNS 발달로 전인류가 가스라이팅 당함. 저출산, 비혼, 설거지론 같은 것도 원래 그런 거 모르고 끼리끼리 잘 만나서 살았는데 이제 그런 순수한 시대는 다신 안 올 듯 크크크크. 아, 이게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 최고의 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존재할 수 없는 족속이고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중국이 세상에 이제 존재할 수 없는 나라냐라는 것을 그 근본적인 이유를 역사를 들춰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다. 이 우주의 여름 시절에는 근본에서 점점 더 멀어지니까 거짓말이 통용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 진실한 것이 되어지는 이 세상에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자, 오늘 마침 6월 3일 대통령 선거예요. 오늘 아침 빨리 오다 보니까 투표를 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면서 집에 갈 때 그냥 투표하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투표가 마지막 투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이재명과 김문수를 비교해봤을 때 다 둘째치고 해도 이재명은 거짓이에요. 김문수는 진실한 편에 속해요. 진실한 편에 속하지만 둘 다 5.18을 빨아요. 아, 여러분들 아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선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최악이 상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방송이 될 때는 어떻게 결정이 되겠죠. 결정이 되는데 지금은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되면 완전히 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고 또 김문수가 되면 조금 더 살 수 있는 사람, 뒤집어지는 순간에도 조금 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됐든지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몸이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슨 몸이죠? 앞으로는 엄청난 많은 질병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몸이 되느냐. 또 백신을 만나 요새 또 이제 동남아에서는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감기인데. 그러니까 감기란 말 자체가 뭡니까? 기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 감지해가서 못 버티니까 아픈 거예요. 이제 버틸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 속에 해당 글에는 이 댓글을 삭제한 잔김름 다음 생에 다시 중국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쓰여져 있다. 해당 글은 설마 너무 나쁘다, 악랄한 저주다 등이 댓글이 달렸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악랄한 저주란 말이에요. 중국인들에게 마저 다시 중국에서 태어나는 것은 저주의 의미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송할 때 자꾸 중국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얘네 중국인? 맨날 저는 이제 중국인이라고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짧게가 입에 붙어가지고 중국인 하니까 조금 어색해요. 지금 매체는 최근 중국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자녀 양육 비용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에 태어나면 내 아이들은 반드시 불행할 것이라는 원초적인 거부감 때문이라고 전했다. 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애를 안 낳아요. 왜? 앞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불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애를 안 낳습니까? 이제 애기를 베는 순간 그 산모하고 아기가 바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애가 커가지고 어느 정도 지각이 열리고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낳아봤자 그냥 불행하게 죽게 돼요. 차라리 안 낳고 자기가 스스로 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우주 변화의 어떤 순간이 아기를 많이 안 낳는, 그러니까 지금 결실할 때가 됐는데 결실을 못하고 또 다른 것에 기를 뺏길 때 그것이 자기가 치명적인 도구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애기 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그 우주 변화 원리 쓴 한동숙이라는 분이 세상이 크게 변할 때 great change죠. 터닝 포인트가 되고 크게 변할 때 그때가 되면은 여기서 크게 변할 때면 개벽적인 상황, 종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왜 개벽이 올 때, 종말적인 상황이 올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건 20대 때 엄청나게 공부를 했죠. 근데 저는 그 공부하면서 지금은 아닌데, 종말을 얘기하고 개벽을 얘기하는 단체에서는 바로 내일 올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랬잖아요. 근무신고, 반만 전에 문자를 공부할 때, 내가 1988년, 89년이에요. 이걸 공부할 때, 과연 이걸 공부하다가 내일 당장 개벽적인 상황이 도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일 당장 종말적인 상황이 닥치더라도 난 내 본리를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20몇 년 지났죠.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 이제 딱 예전에 들었던 어떤 사항들이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아, 이제 끝이구나. 끝은 뭡니까? 다시 시작이에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 청소년 편집하면 항상 메비우스 띠 얘기할 때 메비우스 띠를 보여주죠. 처음도 끝이 없어요. 그냥 돌고 도는 겁니다. 자, 수화 기주에서 다시 화수미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중국이 얼마나 생지옥인지 실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 이 사람 말이 다음 세계 짱기벌레로 태어난 것이 저주란다. 자, 지금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극심한 빈곤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36년간 일제시대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죠. 강점이 말이 안 돼, 이거는. 누가 강점을 했습니까? 자, 일본에 그렇게 했던 어떤 기본적인 토대를 6.25가 일어나서 모두 쑥대밭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못 사는 나라들이 롤모델이 되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된다. 그 자체를 오늘 끝에 방송을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든창이 또 이런 말을 또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다면 떠나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You are in China. 네가 중국에 있다면 너는 반드시 떠나야 한다. 이거 뭐냐, 가정법 현재지. 가정법이란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 수 있는 것을 가정할 때 가정법 현재로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중국에 있다면 중국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자료통해서 알겠죠. 또 지금 중국의 이상기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하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중국에선 더위를 식히려고 인공 강우를 뿌렸다가 태풍만큼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인공 강우가 아니라 인공 재난을 만들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고온 적색경보가 10여일 넘게 계속된 중국 중서부 지방. 40도가 넘는 기온에 가뭄이 겹쳐 식수까지 부족해졌고 냉방시설 없는 학교엔 얼음통이 놓이는가 하면 아예 휴교하는 곳도 많습니다. 분지 지형이라 폭염 피해가 더 심한 충칭과 쓰촨 등에선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인공 강우가 시도됐습니다. 3, 2, 1, 발사. 응결핵 역할을 하는 요드화 은을 넣은 포탄이나 로켓을 구름 속에 터뜨리는 건데 작은 물 입자가 더 빨리 모여 빗방울이 생기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일과 3일 충칭시에선 인공 강우 덕에 기온이 2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发射高炮弹158枚，火箭弹37枚，
部分地区达到大雨，最大量级达到31.4毫米。 그런데 비만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인공강우가 성공한 날 최대 초속 34m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잇따르면서 돌풍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는가 하면 가로수와 오토바이가 연달아 쓰러지고 양철 지붕이 종잇장처럼 날아갔습니다. 비바람 속에 가판대가 속절없이 떠밀려가자 상인들이 붙잡으러 뛰어가고 고층 아파트 난간벽이 떨어져 내리기도 합니다. 피해가 속출하자 인공강우가 아니라 인공재난을 만든 거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기상당국은 비가 내린 뒤 불안정한 대기에 돌풍과 천둥 번개가 나타날 수는 있다면서도 인공강우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를 만들려다 태풍을 만들었다는 원망이 이어지며 해명에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을 폭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올해나 내년 북한에서 큰 내란이 터집니다. 그 내란이 미국하고 중국 싸우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터지면서 3일을 못 갑니다. 3일 못 가 3일 안에 또 이제 군산에서 병이 빵 터지고 그래서 급살이 터집니다. 급살이라는 게 뭡니까? 갑자기 죽는 거예요. 이제 지금 백신이 90몇 % 맞은 상태에서 병이 들어오면 다 죽어요. 이제 아마도 지금 동남아에서 코로나가 다시 번진다고 있는데 그 균이 우리나라 상륙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너는 반드시 여기서 떠나야 한다. 중국이 이때까지 반만 년 동안 거짓과 기만과 더러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완성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간박 한반도 땅을 온 거예요. 진시황이 문관리 항상 왕 옆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본 거죠. 그래서 서부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불로초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진시황 직계손들이 동쪽으로 먼저 오게 되고 뭐 서쪽으로 이렇게 또 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2000년 동안 이렇게 숨을 고르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는 계속 쟁피를 다퉜죠, 지들끼리. 염제조각하고 황제조각하고. 거기서 그냥 싸우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열매를 맺는 거죠. 증산 대선생이 하시면 너희들은 좌상에서 득천하리라. 좌상에서 득천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천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도 지금 조금 더 하려고 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좀 천천히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제국시대의 내부 갈등에 대해서 뭐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선생님이 쓰신 강의록인데 뭐 옛날에 책으로 한번 나왔을 거예요. 이건 한국어 기본학습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근문신고에 같이 청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냥 이것만 쫙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넣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내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이제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만화가 재미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때 그 내부 갈등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도입부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너진 양웅 양급제 혼인 율법 이야기 BC 2370년경 후는 정옥 고양시가 선생님은 정옥 발을정제 구술옥자 이렇게 자 왜 정옥이라 했습니까? 동그라미로 이제 전옥 고양시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면서 사마천이나 공구나 전부 다 염제 신노시 양족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전옥 고양시는 고조선의 고대 국가의 체계를 완비한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죠. 전설에서는 옥황상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사마천이가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목숨의 위기를 느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이거 아닌데 아닌 하면서도 황제 위주로 역사를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왕한테 한무제한테 잘 보여드리잖아요. 그렇죠? 한무제인가 그때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던 다시 보진 않았으니까 아마 한무제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옥이라고 표현했죠. 전옥이라 할 때 전자가 뭡니까? 오로지 전자. 옥은 멍청한 옥이에요. 그러니까 멍할 옥자가 되죠. 오로지 멍청한 놈이다라고 이게 사마천은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에 보면서 사무한천이가 지금 신기에 있다면은 얘가 김사kat, 김병헌처럼 김병헌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사카 썼죠? 고시죠, 고시. 그게 뭐냐? 그래가지고 장은급제를 하죠. 장은급제를 하는데 그걸 통렬히 비판을 했는데 그게 자기 할아버지였어요. 자기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비평해서 알고 하늘을 볼 면목이 안 된다 해서 사카를 쓰고 다녔죠. 중국 놈들은 다 사카 쓰고 다녀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천이가 이런 걸 알면은 천상에서도 이제 사카 쓰고 돌아다니겠죠. 정호 고양시가 돌아가시고 큰 형님과 작은 형님마저 돌아가시자. 큰 형님이 누굽니까? 성축이죠. 작은 형님이 일렬이엇이죠. 그죠? 돌아가시자 양족의 최고 권력자인 사종자가 되었다. 고는 뭡니까? 양자예요. 양자 보니까 자기가 어떨 결에 그 사종자가 됐어요. 사종자가 보니까 종자리 있는 위치에 오게 됐어요. 자기가. 또한 고는 자기가 큰 마누라가 낳은 딸 제국 고신씨 작은 마누라로 드리고 고신씨의 딸을 배필로 삼아 제왕과 여기서는 제왕이 뭡니까? 제국이죠. 겹사돈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국 고신씨를 비롯한 웅족과 양족의 자손들은 그를 숭백이라고 부르며 공격하였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재명자 쎄쎄쎄쎄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죠. 하여튼 요 내용은 제국 고신씨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야기는 이건 참 재미나게 만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크게 한번 만화를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도 AI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걸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걸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고신씨가 하나님 율법을 어긴 이야기. 우선 제국 고신씨와 요순과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자. 웅족의 제국 고신씨는 권력이 막강하여 양궁의 결혼제도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음의 제왕이 될 오씨를 거부하고 자신의 딸과 양족의 곤 사이에 태어난 지에게 제위를 물려주었다. 오씨는 제왕 자격이 없소. 어느 날 양족의 대부, 중부일개 곤이 요를 찾아왔다. 제국 고신씨가 양궁의 혼인 율법을 깨뜨린 이야기. 제왕께서 양궁의 결혼제도를 무시하고 지를 제위에 올렸으니 어쩌면 좋소? 고신씨의 큰 마누라에 맏아들인 요는 곤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제왕께서 오씨 형님은 제왕 자격이 없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지는 능력이 특출하여 제왕께서 태자로 책봉하는 것이오니 숭배 거름께서도 양족의 대표로서 쾌히 허락하시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는 아버지 고양시의 뜻을 받들어 조선을 완성하여 종묘제도의 기틀을 세웠다. 제각대왕의 첫째 아드님께서 그토록 지를 성원하시니 내가 제국 고신씨 대왕의 뜻을 받아들이겠소이다. 곤 대감만세. 제왕이 될 자가 뇌물을 바쳤소. 200봉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올시다. 고산시대엔 나 같은 과아마가 제격이오. 제국 고신씨의 큰 마누라 아들 요는 순을 시켜 거금 200봉을 오씨에게 주어 그 돈으로 제국 고신씨의 작은 마누라에게 제사에 쓸 그릇을 만들어 드렸다. 이것을 안 제국 고신씨는 이러한 뇌물행위를 꾸짖으며 오씨에게 양해할 제왕 자리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양궁의 결혼제도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그 후 제지가 9년간 제왕으로 있다가 요와 순 형제들에 의해 제위에서 물러나고 요가 제왕이 되었다. 요는 제지를 양족의 자식으로 보고 자신이 양궁의 결혼제도의 순리에 따라 선양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요는 치수사업에 실패한 곤을 제거하였다. 순은 28년간 요의 공공시 국무총리로 있다가 쿠데타를 일으켜 요를 제거하고 제왕이 되었다. 순은 양궁의 결혼제도를 없애고 1:1 결혼제도를 단행하는 유신조선을 하였다. 이때 대한민국의 한이 생겨나는 것이다. 고양시 때 조가 생기고 그의 셋째 아들 곤 때 선이 나타나 조선되더니 신농시의 5대 손에 이르러 일시적으로 한이 세워지는 것이다. 요순에 관한 청동기 문자학은 2편에서 자세히 공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요순 형제 외척이 양족의 족보인 삼과 병명에 등장함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제지의 즉위경위. 제지의 즉위경위. 고조선 제4대왕 주자왕. 제각곡은 그의 부왕. 부왕 모계사회에 부친치는 새로 뵌 아버지 인주시 제정옥 고양시를 이어서 55년간 임금 자리에 있었는데 그의 임종을 앞두고 왕이 계승 문제에 종래 지켜오던 자매의 아들에게 계승시키던 법을 어기고 자기 직계 아들에게 자리를 넘기게 되었다. 그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 지난번의 을미교의 내용이었다. 다음 편 강의 주제인 병신각은 제지가 즉위하여 역사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병신왕급사, 종교요 용하요, 해패제우 용작부계의 병신각의 명문 16자를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하범기에 실려있는 우의 아버지는 곤이다. 라고 한 말은 당연히 모계제의 전통에 있는 친칭에 의하면 모족불학 계승인의 사위가 되는 사람이 여자 쪽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자신의 혈통이 소속된 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곤의 세 아들이 우임금이다. 을신이라 읽는 까닭. 하나자로부터 역사가 일어나 인, 주, 그리고 이되면 웅족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시인 양족을 이어서 역사의 주인이 되었음을 글자에서 나타낸 것이라고 낙학은 풀이하고 있다. 곧 두 개의 비시인 웅시의 비와 비시가 이어서 역사의 주인이 주시족을 이어서 읽어놨다는 뜻이다. 뒤에 이 글자는 시자가 붙어서
자가 되고 지금의 신자가 되기에 앞서 자가 되었음이 문자 발전 체계에 의해서 잘 나타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가 곧 고신시 55년 제지 9년, 그 다음에 제여 38년까지 약 1세기에 걸친 황제 자손들이 정치 주역이 됨으로써 글자에도 역사 발전 순서를 읽을 수 있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고조선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은 이 점에 유의치 않으면 글자를 바르게 읽기 힘들다. 이 고신씨와 아들 4사람, 제지, 제여, 후직, 하우 제후의 역사를 바르게 읽자면 많은 청동기 명문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동방 고대학이 이제 겨우 낙학의 등장으로 초보적인 역사의 문을 새롭게 열게 된 셈이므로 낙학을 쫓아서 글자 읽는 많은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선진시대가 한국학에서는 마치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벌어두고 엉뚱한 단군 치매병에 걸려서 매양 백두산 박달나무 귀신을 찾아온 헛수고를 덜기 위해서도 새로운 젊은 세대에 의해서 더욱 적극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고조선 연구의 참다운 사실이 되살아날 것이다. 지금까지 뭣도 모르고 건성으로 고조선이 어쩌고 했던 전배들의 연구는 그야말로 헛된 공상이요. 선조들을 모욕하는 욕된 버릇임을 뼈저리게 생각해야 한다. 글자 한 글자도 제대로 읽을 수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허망한 말을 학문이라고 떠벌려 왔는지 심히 두려운 바이다. 이 병신각에 나타난 아자는 마치 도깨비 노름하듯 읽기 어려운 우문의 체계에서 역사성을 찾아내야 한다. 단순히 지금 자선에서 읽는 버금 앗도는 동서아, 곱사 등이 앗도는 누를 앞과 동자 등의 개념과는 생각지도 않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아자를 곱사 등이 아로 읽은 것은 그야말로 망문생이한 것으로 동서 아로 읽은 개념을 이해해야 그 거짓이 후세 학자들의 부계사회관념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잘못 이해한 것임을 알게 된다. 조선은 조정의 나라이며 하는 다음 단계인 유신조선이다. 이 개념이야말로 고조선 시대가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넘어오는 과도기였음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분수령이 된다. 이 아자가 나타나기는 고조선 제4대왕인 고신씨가 그의 사위 아들들에게 붙인 소위 족칭으로 그 명문이 남아있다. 곧 고신씨 부자간에서 사위를 맞으면서 양급사위인 형이면서 아저씨 숙과 아우이면서 조카 질 2사람을 같은 사위로서 맞이드리는 것으로 고신씨의 작은 마누라가 낳은 딸과 고신씨의 아들 당우, 요의 큰 마누라가 낳은 딸이 서로 자매이면서 또한 고모, 이면서 언니 자 가조카, 질이면서 동생매, 와 짝을 맞아들이는 내용을 반영한 글자가 곱사 등이 아가 아니라 서로 자매고질을 따라 머슴살이 하겠다는 맹세가 담긴 이른바 동상이 되었다는 뜻이 담긴 기록이 아자다. 이 아자 한 글자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고조선의 문자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도 해결된다. 우리나라 말의 아씨, 새아씨 등의 말이 남아있는 근본 문제나 아주머니, 아저씨 등의 말에 나타난 역사성도 어느 때 역사에 등장했는지 알게 된다. 물론 문자인 중국어에서 아부나 아모를 한국어의 아버지나 어머니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여호와, 야훼는 하우씨, 복희씨의 큰 마누라인 사모무였다. 고조선이 하나님 신농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복희는 낙선생에 의해 하우씨라고 밝혀졌다. 아자는 어머니 계통의 할머니 족보에 나타난 목에 고양시의 큰 마누라에 나타난 계자에서 풀어야 기억 계열의 변화와 연관이 있으므로 후세의 귀 또는 괴와 개와의 연관성에서 귀방신이 구훈이 하면서 난데없이 나타나는 문헌상의 개념을 읽을 수 있게 된다. 고조선 시대 문자 발생 체계에서 보면 한아자를 신이라 읽는 개념은 하나님 신농씨 한 분에게 한정된 개념이고 귀라고 해서 신에게 버금가는 이름을 창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호와씨의 형제간이라고 오해해온 복희씨 제후였다. 귀 이자로 읽는 것은 유흥씨 자손들의 인자에 대한 독법이라는 것이 낙선생 해석이다. 따라서 오랑캐 이라고 읽는 것도 후세 자손들이 자기들의 외갓집을 얕잡아서 세기만은 잘못된 버릇이라는 것을 문자학은 새롭게 증명하게 되었다. 부사, 곧 고금문에서 북이라 쓴 것은 이머니가 작은 마누라여서 생긴 성씨를 표현한 것이다. 뚜껑의 귀자는 머리가 가마 신자이고 그릇의 귀자는 제곡의 곡자의 머리 부분과 같이 2개의 X자가 그려져 있다. 곧 두 번째 가마 신이 자기를 낳아준 부사시라는 말이다. 이 사건은 제후가 산동의 종묘제사를 자기의 봉지인 소위 중원인 안양, 하남으로 옮긴 뒤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200여 년간 아사달, 곡부에서 종묘제사가 행해졌던 국가제도의 귀라는 새로운 귀신이 생기게 되면 역사의 주체가 완전히 유흥시계로 넘어갔음을 글자에서 읽을 수 있다. 병신각에서 이 귀유가 생기기까지는 제여 제순의 양대에 일어난 사건을 대강은 알아야 신이 귀의 외증조부, 고구의 아버지는 교국의 아버지는 제소호씨의 새아버지 외조가 신농씨 하나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고조선이 하나님 신농씨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을 비로소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목에돈 명문에서 여러 가지 성씨, 사, 주, 계, 신가 아래에 붙여진 것은 왕실이 일시족이었다는 표현이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귀가 되는 것이다. 귀, 인소귀위기, 종인전상귀도, 종목이음기적해서 종모. 그렇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귀가 되는 것이다. 그것도 거짓을 꾸미는 아들이 아버지를 하나님 자리로 높이려다가 도깨비로 곤두박질치고 드디어 음신이 되고 말았다. 이 글자를 믿기로 그야말로 귀가 신을 얻어서 귀신신이란 글자가 생기는가 하면 도깨비 망자가 줄줄이 생겨나고 유행병을 맡은 귀신, 역귀, 이 생기고
잠꼬대 할 염 가위 눌릴 엽까지 생겨서 꿈까지 흐리게 한다. 한대학은 동방인으로 하여금 오늘까지 하나님을 허공 속의 허신으로 만들고 잠꼬대하는 학문을 일삼게 했다. 그러나 이제 낙하기 생겨나 하나님의 크신 빛이 되살아나서 온 누리를 따뜻하게 감싸기 시작했다. 김장 두 사람의 토론의 문제는 뜻글자를 생활 용어로 사용하는 한중 1등 동방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난리 때마다 사방으로 흩어져 간 고뇌 후손들 유태씨, 유태인은 물론 순의 후손들 신대륙 아메리카 인디언 등을 합치면 20억이 넘는 고조선 후예에 대한 문제이다. 진정한 한류를 위해 김장 두 사람이 30년간 연구해온 고급문 문헌지식과 우리 언어 민속에 관한 위대한 정보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 급선무이다. 자, 당우 상가 병에 새겨져 있는 두 번째 창칼이 첫째 자리에 있는 조일을은 공중리, 공중리가 누구예요? 공자, 공구죠. 3330편을 산소로 인해 산을 없애버렸던 얘기죠. 산소로 말미암아 역사에 없어진 인물이다. 우리가 이제 칼을 보면서 칼에 6분 있나? 6분이 7분 있는데 다 확인이 안 되죠. 그분이 뭘 했는가? 단지 한번 전후 고양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우 상호명 얘기할 때 이제 병명령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병명령 이야기하다 보면 왜 전후 고양시가 두 번째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야기가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명령 공부하면 전체적인 고조선의 역사의 틀. 첫 번째 칼은 전후 고양시 항렬이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 성추 항렬이고 그 다음엔 순위 항렬 뭐 이렇게 됩니다. 그분이 아들은 그러니까 조일을의 아들 요 밑에 나무로 썼는데 왜 나무로 썼느냐. 자는 아들 자자는 사이를 이야기해요. 이 고대 문서를 볼 때 고대 자료를 볼 때 남 또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전부 다 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은 아들이고 자는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형행렬이 첫째 자리에 새겨진 대형 일을이다. 이분이 사기 효세가에 등장하는 공공시가 난을 일으키니 제국이 중류에게 치자고 했으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제 곡이죠. 제곡이 이에 중류를 베고 그의 동생 오회로 중류의 뒤를 잇게 하여라. 그러니까 오회시가 제후대 두 번째 공공시죠. 그렇죠? 세 번째는 순이죠. 그렇죠? 중류를 뒤를 잇게 하여 다시 화정으로 하고 추경이라 했다는 이 말을 근거로 오회보다 먼저 화정의 자리에 있었던 중류를 형행열 첫 자리에는 대형 일을 유해시라고 표리해냈다. 이게 유해시예요. 유해시에 대해서 많이 또 나옵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병면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공표를 보면서 요것을 사유에서 좀 이야기해주면 더 훨씬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문시가 공편에 근문에서 고중한 고구의 비둘기자과 양이 두 재계가 대대로 통한 서로 같이 결혼했다는 얘기죠. 상의 일반적인 예 및 북의 돈과 사기 존 이란 두 이에 새겨진 이게 그릇자죠. 그릇에 새겨진 근문을 근거로 고는 제국 55년 고기 임조강이 이전에 왕이 유명을 맡들어 제국이 자급 차비 소생에 지루하여금 요를 대신에 왕위를 잇게 함으로써 왕사를 대접하는 일이 매우 중대함에 따라 특별히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이기상의 근문을 사용하여 기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명은 고니 제지 외할아버지라는 신문과도 서로 들어맞는 것이다. 이게 상부하다 이런 말로 쓰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한자를 그대로 표현한 게 많아요. 근데 많은데 요새 사람들이 그 한자에 대해서 뭐 상부하다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았죠. 그냥 서로 들어맞음. 이는 또한 대보 요의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왕위를 탈취하려 했던 추호 고니 지지야 사종자이면서 모계자의 왕이 전서제를 따르는 부세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계자가 되면 북이 자기네 쪽이 뭐냐면 신흥 세력이고 했던 이제 모계자를 이제 사위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은 이제 부세력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지 맛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부세력이 자기네 입장에 부세력인데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정치에 볼 때 누가 굉장히 썩은 세력입니까? 당연히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에 거기서 CC와 뭐냐 같이 홍하는 또 국민의힘에 있는 놈들이고 그러니까 둘 다 여야가 썩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져야죠. 제대로 된 놈이 없어요. 제대로 된 놈이 없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염제신동시 첫 국회 이윤여 목사가 성경에다 딱 손을 얹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성경이 뭡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성경은 바로 고조선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가 이제 공부하다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 모세 오경의 문화적 배경 꼭 사서 봐라. 자, 선생님은 꼭 이랬어요. 제가 갖고 있지 않는 중국책은 저한테 다 줬어요. 근데 제가 복사해서 다 선생님 드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 책들은 네가 가서 직접 찾아서 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가서 또 봤죠. 모세 오경의 문화적 배경이라는 책을 보니까 기독교 배경, 증산 대선생께서 구약을 아니고 신약을 불사를 버렸죠. 신약을 보면은 예수가 장난친 거죠. 장난쳐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의 숨 뻥뻥 친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주자가 목벨 주자예요. 목벨 지 5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두 번째 정치 투쟁이다. 평과가 있는 네 번째가 화정오씨이고, 화정오씨가 뭐니 오해씨죠. 그렇죠? 다섯 번째가 오해와 공동장부가 된 청동기 명문 가운데 저희 중려가 새겨진 부신존 명문이 해석으로부터 이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누구예요? 순이죠. 야, 그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책에 거의 한 10페이지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어젠가 이게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건 또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고 상가병명에서 조금 이야기할 건데 그것을 조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당고 상가병명자가 이제 근문식을 번역하면서 이야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선생님 책은 그래도 조금 더 당후 상가와 병명에서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당후 상가와 병명에 대해서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218페이지겠습니다. 218페이지에 그것을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가와 병명은 양족이 족보이며 구약 성경이 뿌리다. 대성, 지성, 묵누선언은 공구가 아니고 근문신고 40만 년을 펴내신 장박군 선생의 선생이다. 이런 말씀을 선생님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공부하는 공방에다 이제 사진을 모셔놓고 항상 차를 올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한 번씩 올리곤 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유불선 기독교 전체를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근문신고더라고요. 근문신고를 보게 되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인간의 사상이, 인간의 생각 자체가 어떻게 분류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근문신고를 보기 전에 여러 가지 종교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종교의 그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는 거죠. 상가, 병명, 신해, 심화, 학습, 반대인이 동일하고 마치 야만인 그냥 깎아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역사 창조의 주역이었다. 역사의 창조의 주역이 게 뭐랍니까? 동이에요. 그 이자가 인자로 같이 쓰기도 하고 시자로 같이 쓰기도 합니다. 시제, 시자. 이거 누구예요? 제우예요. 제우를 이야기하는 시칭자에게. 고금은 청동기 명문상의 상형 문자, 고조선 문자, 소남자가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약선생은 신농시족이 창조했다고 서슴없이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놈들이 아마도 60년대 간자책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간자를 적어도 이제 문화혁명 이후부터는 정찰을 몰라야 애들이 왜 간자를 만들었을까요? 정찰을 만들어 간자를 계속 쓰나 간자를 많이 써도 빨리빨리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왜 이게 이런 글인지 알면 정치를 공부하면 더 명확하게 역사적 사실, 진실을 알 수가 있는데 간자를 써가지고 중국 짱깨들한테 이 간자를 가리면서 역사를 모르게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정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제 간자를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간판 쓸 때 굳이 간자로 써가 중국 놈들을 위해서 쓸 필요 없어요. 싸가지 없는 놈들. 저 모퉁이 있는 개새끼인데, 진하고 개새끼인데, 왜 개새끼를 위주로 이렇게, 그럼 우리도 개새끼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사랑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을 뜻하는 글자는 원래 A입니다. 가운데에 마음심이 들어있죠. 그런데 지금 중국 본토에서 쓰는 글자는 이것입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마음이 빠졌습니다. 이처럼 글자를 단순하게 바꾼 걸 간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전통적인 글자 형태는 번체라고 하죠. 지금도 대만, 홍콩에선 번체를 씁니다. 우리가 쓰는 한자도 번체지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던 청에는 기이와 마음심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기도, 마음도 사라지고 입구만 남은 간체 청을 씁니다. 용은 머리, 몸통, 다리를 다 갖춘 위험 있는 글자였지만 간체의 용은 문자가 아닌 기호처럼 보입니다. 중국은 왜 갑자기 글자를 바꾸었을까요? 더 빨리 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배우기도 쉽게 만들려던 걸까요? 맞습니다. 그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개혁이 아니라 한 문명을 근본부터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한자는 인입니다. 이 글자는 햇빛 아래 사람의 그림자 모양을 보고 만든 상형 문자입니다. 이 글자가 둘이 되면 쪼출종이 되고 셋이 되면 무리중이 되지요. 나무는 목, 나무 두 그루는 임, 세 그루는 삼,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의미도 같이 커집니다. 나무 한 그루가 숲이 된다는 자연의 질서를 글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이게 한자입니다. 한자는 알파벳과 다릅니다. 영어에서의 A는 그 자체로 뜻이 없습니다. A와 P와 PLE를 붙여야 사과가 되고 B와 O와 Y를 붙여야 소년이 됩니다. 하지만 한자는 한 글자만으로도 의미가 됩니다. 화는 불이고 수는 물입니다. 단어를 몰라도 그림을 보면 감이 오는 문자, 이게 바로 시각으로 읽는 글자 한자입니다. 이런 그림처럼 생긴 문자를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건 오직 중국뿐이죠. 그래서 한자는 단지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중국은 한 나라 안에 수많은 방언이 있어도 혹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이 섞여 있어도 글자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음은 달라도 의미는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오랫동안 다민족 국가를 하나로 묶어온 정신적 접착체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인도와는 크게 다릅니다. 인도는 같은 문자를 써도 모양도 다르고 발음과 뜻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가 먼저 소리를 전달하고 그걸 통해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이지요. 하지만 한자는 뜻을 먼저 보여줍니다. 지역마다 읽는 소리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인구를 가진 두 나라지만 중국은 문자 하나로 다양한 언어와 민족을 하나로 묶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사실 한자를 단순하게 줄여 쓰는 시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초서, 속자, 약자가 모두 그런 것들이죠. 글자를 빠르게 쓰기 위해 획을 줄이거나 일부를 생략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만만은 원래 복잡한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른 시기부터 간단한 형태로 줄여 지금에 이르고 있죠. 무리중, 동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간체라고 부르는 글자 중 상당수는 이미 옛날부터 사람들이 익숙하게 써왔던 약자들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스스로 줄여 쓰던 글자들과 국가가 강제로 바꾸라고 한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전자는 문화의 흐름이지만 후자는 문화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글자를 바꾼 가장 큰 명분은 문맹 퇴치였습니다. 1950년대 초반 중국의 문해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80% 이상의 인민이 문맹이라는 현실은 새로운 중국을 건설해야 할 공산정부에게 심각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근대적 행정을 실행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뿌리내리기 위해선 국민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했죠. 당시 사람들 사이엔 글자가 너무 복잡해서 배울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랑해처럼 핵이 많은 글자는 하층민들에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단순하게 바꾸자는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어갔습니다. 실제로 간체가 도입된 뒤 중국의 문해율은 빠르게 올랐습니다. 20%였던 문해율은 1980년대엔 60%, 오늘날엔 96%를 넘어섰습니다. 글자를 간단하게 바꾸자 교육은 쉬워졌고 학습 자료나 각종 인쇄물도 훨씬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에게 글자를 가르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단위의 교육 시스템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글자를 바꾸는 일은 단지 편하게 쓰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을 지우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이념을 심기 위한 정치적 시도였습니다. 간체는 단순한 약자가 아니라 하나의 혁명이었던 거죠. 당시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류씨는 말했습니다. 한자를 없애야 중국이 산다. 문자 개혁이 곧 국민 개조라고 본 것이죠. 마오쩌둥 역시 비슷한 말을 남깁니다. 글자를 바꿔야 사람을 바꿀 수 있다. 1956년 간체가 처음으로 공식 도입됐고 10년 뒤엔 문화대혁명이 시작됩니다. 마오는 외쳤습니다. 4개의 낡은 것을 부숴라.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관습, 그리고 낡은 풍속. 그 중에 하나인 글자도 혁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문화계와 학계에서는 이러다 전통이 단절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이렇게 해서 들을 청해서 기와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에선 마음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획수를 줄인 것이 아니라 글자 속에 담겨있던 정서와 정신을 도려낸 것입니다. 글자를 바꾸면 고전을 읽을 수 없게 됩니다. 고전을 읽지 못하면 과거를 잊게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심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맹 퇴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문화 재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도 하나의 도구였다는 점입니다. 간체가 등장하기 전까지 번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기존의 전통 글자에 번체, 즉 번거로운 체 혹은 복잡한 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복잡하니 낡았고 낡았으니 버려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만든 거죠. 반면 대만과 홍콩에서는 같은 글자를 정체, 즉 올바른 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중국은 한때 한자를 완전히 버릴 것을 검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신 발음대로 읽는 알파벳을 쓰려고 했죠. 특히 아편 전쟁 이후 유럽의 힘을 체감한 지식인들 사이에선 근대화는 서구를 따르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문명을 바꾸려면 글자부터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자연스럽게 알파벳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검토된 것은 라틴 알파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어일 가능성이 가장 컸습니다. 당시 세계의 과학, 기술, 외교가 모두 영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영어 알파벳은 미국과 영국이 쓰는 문자였습니다. 당시 적대 관계였던 서방의 문자를 받아들이는 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너무 급진적이었습니다. 글자를 바꾸는 순간 이미 한자를 알고 있던 국민 99%가 하루아침에 문맹이 되어버리죠. 그 계획대로 됐다면 지금의 중국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상상도 가지 않지만 암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은 알파벳으로의 전환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보다 현실적인 절충안을 선택했습니다. 기존의 한자는 그대로 두되 그 발음을 라틴 알파벳으로 표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병음입니다. 병음은 처음엔 보조수단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맹 퇴치와 발음 통일, 교육과 행정에 꼭 필요한 체계가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은 병음으로 중국어 발음을 배우고 외국인도 병음을 통해 중국어를 익힙니다. 한자를 그대로 두면서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게 만든 현실적인 해법인 셈입니다. 이렇듯 간체는 글자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먼저 고전을 읽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글자가 바뀌자 예시나 문장을 이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당연히 고전의 감동도 줄었습니다. 뜻이 다른 글자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혼란도 생겼습니다. 밀가루면과 얼굴면, 느슨할송과 소나무송이 모두 같은 글자로 쓰입니다. 의미의 정밀함이 사라졌습니다. 맥락이 없으니 어떤 뜻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전기 전에는 원래 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번개는 늘 비와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체 전에는 그 비가 없습니다. 의미도 연결도 끊긴 글자입니다. 성씨도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승부는 지불할 부로, 쓸쓸할 소는 닮을 초로 바뀌었습니다. 가문의 전통과 상징이 사라진 것입니다. 또한 번체를 쓰는 홍콩 대만과는 책이나 미디어를 서로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한자 문화권이지만 서로 통하지 않는 일이 많아지게 됐죠. 현재 간체는 약 2000에서 2500자 정도입니다. 이것만으로 현대 중국 사회의 95% 이상 일상적인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는 줄었지만 그만큼 교육과 정보 전달은 훨씬 쉬워졌죠. 그만큼 간체는 효율을 극대화한 문자 체계인 건 분명합니다. 더구나 간체와 병음은 시간이 지나며 생각지 못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잘 맞는 조합이 된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한자를 입력할 땐 병음으로 발음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간체자가 후보로 뜨고 그 중에서 골라 쓰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번체보다 입력 속도도 빠르고 인식 정확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자 간체는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가 단순할수록 인공지능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음성인식과 텍스트 분석 기술이 급속히 발전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간체와 병음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화혁명의 유산이 뜻밖에도 디지털 시대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간체와 병음은 중국 본토에서 주로 쓰이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도 일부 사용됩니다. 반면 번체는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단순한 문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번체를 낡고 복잡한 글자로 규정하고 대만은 간체를 정체성을 훼손한 글자로 여깁니다. 이제 글자를 둘러싼 논쟁은 문화와 정치의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중국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번체를 다시 쓰자는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음 입력이 일반화되면서 젊은 세대는 번체는커녕 간체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차피 손으로 글씨를 쓰지 않을 바엔 굳이 간체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게 그 반론입니다. 전통 한자를 향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문학이나 역사 같은 일부 논문은 아예 번체로 출판되기도 합니다. 가게 간판이나 음식점 이름을 번체로 쓰는 것도 유행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명함을 번체로 인쇄하기도 합니다. 그게 더 똑똑하고 세련돼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체와 병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1982년 중국 헌법에는 보통화를 나라의 표준어로 쓴다고 명시했습니다. 보통화는 중국의 표준 발음이고 간체와 병음은 이 보통화를 쉽게 쓰고 읽기 위해 함께 사용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람들이 이 표준어를 제대로 쓰는지 시험을 통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중국어 교육기관을 세운 것도 같은 흐름이죠. 글자는 이제 문화를 넘어 국가 전략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글자를 바꿨습니다. 단순한 개혁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질서를 심는 일이었습니다. 글자는 줄었고 기억은 지워졌고 세계를 보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뜻이 다르던 글자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의미는 흐려지고 글자의 구조적 아름다움도 사라졌습니다. 중국은 간체로 효율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글자의 깊이와 맛을 잃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이었다. 지금 남아있는 많은 고급문 가운데 역사의 주역인 사람의 촛불을 새긴
세 개의 병기, 과병, 창칼에 하나님의 손, 증손, 고손. 그러니까 전후 고양시가 바로 점제 신농시, 즉 하나님의 손자가 되죠. 증손, 고손이 3대 족보와 고손에 남아서 4천년의 시공을 넘어서 락학에 의해서 해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대단하실 거예요. 보통 이걸 공부하면 중국의 어떤 통사뿐만 아니라 중국에 이때까지 해왔던 송대부터 계속 연구해왔던 근문에 대해서, 고근문에 대해서 또 봐야 되고, 자, 이런 것이 열려야지 마음이 열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문제는 2500년 전 공구와 2000년 전이 사마천이란 두 지식 분자가 자기들이 직계 손주를 부정하고도 한 사람은 성인 대접을 받아 고을마다 문묘한 괴물을 짓고 춘추로 글쟁이들이 융성한 대접을 받았으며 한 사람은 역사의 아버지라고 그를 안다는 지식 분자들은 입을 모아 칭송해 왔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잘 꾸미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거짓말 기가 막히게 하는 놈 누구죠? 개대중이에요. 자기의 성도 부정한 개대중이에요. 나는 이제까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단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뿐이다. 궤변을 얘기했죠. 자, 삼가와 백명의 부행력, 유시 제순이 아버지인 리조와 그의 둘째 형님 호조는 프랄과 짝이다. 여기까지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에 나오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근문신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떤 도입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나라 말기인지 아니면 국민당 초기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하북선 보정, 청원 남양에서 출토된 세 건이 옛날 병기가 있는데 세 병기 모두 족을 표시하여 그 조상을 기록한 표족, 기족, 그러니까 족을 표시하고 조상을 기록한 이렇게 썼죠. 혹은 부, 혹은 형이 근문에 새겨져 있다. 그 사학자 왕공유는 상나라 삼구병발에서 이를 삼구병이라 여기고 또 상대의 즉 상기라고 추정하고 단정 지었는데 관당 집립. 자, 이것도 선생님 주장을 갖고는 있죠. 신사학가 광만략 선생은 상대에 속하는지 감히 조급히 단정하기 어려우니 이 기물이 과라는 것은 단언할 수가 있다. 창과자죠. 창과는 창 앞에 달려있는 그걸 말하겠죠. 라고 하였다. 세 병기의 양식은 모두 같은데 다만 기록된 근문의 내용은 서로 다르다. 그 첫 번째 병기는 7명의 조상인 7주를 적었고 아까 내가 7명의 6명은 그래서 하루 다시 보고 확인 안 했습니다. 여기 확인도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7주를 적었고 세 번째 병은 6형을 적었다. 지금 1주와 6부를 적은 두 번째 병의 도형을 그대로 보고 기록하면 되는가 같다. 이건 두 번째 이제 세 개가 쭉 나와서 보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청동 칼 세자루에 새겨져 있는 삼과 백명은 고조선 초대 임금이신 염제 신농시 직계 손들이 적혀있는 족보이며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9일 강의가 중국 역사는 첩첩이 쌓여진 역사, 모든 역사를 은날에 규정시켜가지고 봤으니까 자, 중국은 80년대 이전까지는 주나라의 역사만 인정했어요. 그 사람 다 싫어다.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근데 중국이 개발이 되면서 땅속에서 유물들이 나오니까 왕가가 나오는데 은나라까지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은나라가 또 왕가가 나오는데 그건 하나라인 것을 알았죠. 근데 하나라 이전에 왕가의 계명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오제분계에 나왔던 인물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사실을 선생님 분명히 이야기하시면 5년 동안 그것이 조선시대가 아니냐는 질문 던지면서 낙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확답을 받으셨죠. 그 시대 역시 조선시대였다. 그래서 조선이란 말이 나온 거죠. 낙 선생이 이를 당후 상가 백명이라고 이름 붙였으나 실은 고조선 마지막 천재인 제기 그의 형님들인 6분, 아버지 6분, 할아버지 8분을 의정 창칼에 새긴 자기 집안의 족보다. 제에게 새겼다는 근거는 이 족보에 등장하는 형 학렬이 6분이 모두 제과 같은 또래에 속하는데 배차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또래죠. 이 학렬 속에 책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가와 백명은 책시 제익이 그의 새 아버지와 새 어머니인 즉 요즘 시간적 시각으로 본다면 장인 장모인 제우와 사모무 자, 복희씨와 여호와. 복희씨, 그러니까 제우는 뭐죠? 이게 제우스가 되고요. 사모모 여호와씨는 구약의 하나님이 되죠. 아까 봤듯이 상가 백만이 양족이 족보이며 구약 성경의 뿌리다. 이 복벽 시대에 만들어졌다. 고구문에서 밝혀 보여주고 있는 삼가 백명을 통해서 그곳에 새겨진 인명을 읽고 고조선을 바르게 찾아 올라가는 길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리고 상가 백명은 일신 양족에 대한 당대 기록이기 때문에 일시 아니에요. 일자. 일자는 어떻게 하죠? 약을도 읽고 나일자도 읽고 변명자로도 읽었죠. 그렇죠? 양족에 대한 당대 기록이기 때문에 족칭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대부일계라고 했을 때 이게 삼우축 인력 역시 두 분을 얘기하죠.
대부는 자기 집안을 대표하는 우두머리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 일개의 일은 자기 집안의 시족을 표현하는 족칭이고 뒷날 성씨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는 어머니 개통의 이름에서 붙여진 것으로 이것이 이른바 여자가 낳았다 것을 나타내는 성이다. 그러니까 족칭이 있고 성이 있죠. 그 대부일개시 사양제가 모두 일개로 표현되고 있는데, 대부일개, 대부일개, 중부일개, 부일개 이렇게 돼 있죠. 이 네 분이 모두 같은 큰어머니 무일급에서 태어났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근문신고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음번엔 제가 녹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우리 사무실에 일이 있어가지고 다다음 주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외국에 보세요. 외국의 족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네 아버지가, 자기네 조상이 무슨 직업을 갖느냐, 거기에서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카펜터스 같은 것은 그 자기네 조상이 목수였고, 그러니까 제임스가 뭐 빵집이었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런데 고등학교 영어책에 보면 인물의 성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것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몇 종인지 모르겠는데 그 종의 그 7개나 10개 여러 가지 애들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참 교과서가 많은 좋은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해석도 안 하고 그냥 입시 위주로 그러니까 직독직기로 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번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조선일보 칼럼을 보면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서 이 말이 맞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전생에 자기가 쌓아놓았던 업이, 이것은 AI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생에 자기가 쌓아놓았던 업이 금생에 자기 운명으로 정해진다. 금생에 자신이 입으로 지은 구업, 행위로 지은 신업, 생각으로 지은 의업이 자기 무의식에 축적된다. 이 축적된 무의식의 업이다. 현생에 자기 자신이 무의식에 쌓아놓은 업은 다음 생으로 이월된다는 게 삼세인과 사상이다. 나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단생관이다. 공부를 안 해서 못 깨친 범부의 사생관이 단생관이다. 분단생사이기도 하다. 반대로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고 다음 생으로 이월된다고 생각하는 게 삼세인과다. 변혁생사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생에 여러 가지 팔자로 바뀌어서 태어나는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흔히 쓰는 말이 주문이라고 했죠. 주문. 말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차라리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말은 마음의 소리죠. 그런 마음의 흔적이고, 말을 좋게 말하면 집안 분위기가 좋아져요. 근데 말이 상스러우면 그 집안이 상스러워져요. 그래서 집안이 잘 되려면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언덕을 잘 지켜야 돼요. 자, 이제 가끔 보면서 이제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왜냐? 내가 한 13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한 고조는 소와의 덕으로 천하를 얻었으나 너희들은 베풀 것이 없으니 오직 언덕, 말의 덕을 잘 가지라.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덕을 비치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는 거죠. 좋게. 행동을 계속 좋게 하는데도 말로 다 깨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말을 좋게 하면은 생활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되어 남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차차 큰 복이 되어 내게 이르며, 남이 말을 나쁘게 하면 해가 되어 남이 망하고 그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더 큰 재앙이 되어 내게 이르니라. 천수경에 정구어업 진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입을 깨끗이 하게 하는 주문이에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그거잖아요. 그게 정구업 진원이에요. 자,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고 있는가, 이걸 잘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멕시코 대통령 충격파를 한국어 모르면 멕시코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이유. 어떤 사람이 이 한국을 배우면서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멕시코의 그 돈내가 실업이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한국을 굉장히 배우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이걸 한 20 몇 분 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고 이것은 저랑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한국-멕시코 문화교류 재단은 매년 100명의 멕시코 청년들을 한국에 연수 보내고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저를 한류 홍보대사로 임명해 주셨어요. 작년에는 한국 대통령님도 멕시코 방문 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카를로스 씨,
한국과 멕시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구두닦이 출신인 제가 한국 대통령님을 만나다니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보세요.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나중에 또 이집트 또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또 남을 정복하기 위해서 총칼로 한 것이 아니라 남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우리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같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 우리 동네, 그리고 멕시코 전체를 바꾸고 있다고. 60년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지금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었어요. 자, 보세요. 세계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예의가 많이 땅에 떨어져 있지만 지금 그 상태에도 우리나라 굉장히 배려심도 많고 호감이 가는 나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이제 우리는 선생공으로 거듭난 선생이 뭐예요? 먼저 깨닫고 먼저 알고 남한테 롤모델이 되는 거죠. 그게 선생이에요. 선생이라고 해서 밝게 아니죠. 그냥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다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한국의 K-pop, K-드라마, K-푸드, K-뷰티, K-텍 이 모든 것들이 지구 반대편 멕시코 구두닦이 청년의 인생을 이렇게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한국 분들, 여러분이 만든 문화와 콘텐츠가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고 있다.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문화적 배경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골수론 문화예요. 왜 있는지 하는. 내가 비록 아프고 슬퍼도 남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것을 밝혀내는 겁니다. 밝혀내려고 밝혀내는 게 아니고 우리 근본 자리를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만년 문자로 나타난 역사적 내용을 아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구나.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우리는 앞서려고 하지 않아도 벌써 앞서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세요. 여러분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빨리빨리 정신이 만든 기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멕시코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더 많은 멕시코 젊은이들이 한국을 통해 꿈을 찾고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언젠가는 멕시코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국이 보여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이 멕시코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한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세상에 떳떳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은 제게 꿈을 주었고 희망을 주었고 새로운 인생을 주었어요. 대한민국 영원히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다른 나라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 기업을 만들면 우리나라 사람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 착취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일자리를 제공해가지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자립심을 불러일으켜준. 그러니까 고조선이 망하고 이동하면서 그 나라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라는 게 뭐냐,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그것을 이식시키면서 더욱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준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리랑을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보십시오. 자, 이것은 이집트의 이야기인데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조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집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시면 정말 소름이 돋을 겁니다. 5000년 피라미드 문명의 나라 이집트에서 아랍어보다 한국어가 더 인기 있는 동네가 생겼어요.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이집트 어부들이 한국 최고, 한국처럼 살고 싶다를 외치며 한국 라면을 파는 모습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집트 정부 고위 관료가 비공개 석상에서 한국은 현대의 기적, 우리가 꿈꿔야 할 미래라고 발언했다는 겁니다.
나일강 델타 지역 어촌 마을 곳곳에 한글 간판이 아랍어 간판을 제치고 등장하고 있고 이집트 할머니들이 김치를 담그며 한국 며느리가 와야 우리 집안이 살아난다고 말하는 영상이 SNS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어요. 스핑크스 앞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이집트 청년들. 피라미드 투어 가이드가 한국어로 사랑합니다를 외치는 모습. 심지어 이슬람 금요일 예배 후에 한국 드라마가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줬다며 눈물 흘리는 신도들까지. 카이로의 한 대학에서는 한국학과 지원자가 의대 지원자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집트 최대 일간지는 한국 열풍이 파라오의 5,000년 잠을 깨웠다며. 자, 보세요. 우리가 문명학을 공부할 때 반만년 문자가 나타나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 차축 문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은 전차축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명이 지금 현재 문명하고는 조금 더 괴리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까지 좀 알아줘야죠. 그러니까 그 전차축 문명하고 바로 우리 문화하고 바로 이제 접속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이제 얘네들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시키려고 공부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놔둬도. 단 중요한 건 뭐냐? 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 봐요. 우리 마음 자체는 거의 신이 경제예요. 신이 경제인데 안에 있는 신성을 발휘하려고 하는, 자, 지금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보면 뭡니까? 신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바람. 신바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숨결이 가슴 속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우리를 중국 놈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중국 짱깨들이 못 따라오죠. 얘들 마음 자체가 들렀기 때문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고 쎄쎄쎄쎄하고 바보 같은 이지명 같은 인간들이 이 나라의 어떤 추악한 그 모습을, 추악한 인간도 있다, 이 나라에도 이 추악한 인간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같은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추악한 놈들도 있다. 우리는 극과 극으로 항상 달려요. 그러나 중간을 지키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 한번 보십시오. 일면 특집을 연일 보도하고 있고 아랍 문화연맹에서는 긴급 세미나를 열어 한강의 기적을 나일강에서 재현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5,000년 파라오 문명과 1억 이집트 국민, 그리고 14억 아랍 세계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은 걸까요? 그 시작이 고작 한 그릇의 라면이었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한 가지 저 라면에 대해서 이집트 어떤 청년이 이걸 맛보고 우리 한국의 음식도 어떤 게 있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집트 청년들의 마음을 깨우고 머리를 깨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시작한 작은 라면 장사가 이집트 전체의 한국 붐을 일으킨 거예요. 경제적으로 한국의 영향이 엄청나요.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한국 제품들이 이집트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한국어 통역사의 월급이 영어 통역사보다 높아졌을 정도예요. 문화적으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집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아랍 전통 문화만큼 인기를 얻고 있어요. 카이로 대학교를 비롯해 여러 대학의 한국어과가 신설됐고 한국어 학습자가 매년 2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나일 강변에서 K-팝 댄스를 배우는 이집트 아이들, 스핑크스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이슬람 금요일 예배 후에 한국 드라마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신도들, 이 모든 게 일상이 되었어요. 우리 드라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보고 굉장히 호감을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 드라마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전달하는. 자, 중국 영화 싸우는 거예요. 맨날 주먹질하고. 미국 영화는 맨날 총싸움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로봇도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는 순수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보니까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나도 사람이 됐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 사람다운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제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1세기는 어떤 문화가, 어떤 나라가 선생님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이 세상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감동은 뭡니까? 말의 표현이 다양해야 돼요.
그 시간, 그 순간에 말을 어떤 말을 적절하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확확 달라지고 거기서 매료를 느끼고 거기서 호감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말이 지금 쓰고 있는 말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내가 저는 우리말은 형용사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비참할 때문에 변명거리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나 이것이 긍정적으로 발휘할 때는 사례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확 꽃필 수가 있습니다. 그 꽃이 지금 피어지는 거예요. 활짝 피어지고 만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 자체가 뭐냐. 이제 선천 역사가 분열과 투쟁의 역사 끝났다.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바로 그 시점이다. 그러니까 철들자마자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아니까 이걸 보면서도 야, 우리 참 좋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곳에서 우리 모습들이 이게 비춰지니까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름다움이 언제까지 갈까요? 이제 후천 5만년까지 이렇게 지속이 될 겁니다. 이 순간만 잘 넘기게 됩니다. 이 순간을 뭘 어떻게 잘 넘길 것인가 거기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잠깐 또 보십시오. 더 감동적인 건 제가 만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기자에서 만난 피라미드 가이드 친구 하사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관광객들을 전담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수입이 기존의 10배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흐메드, 내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한국어로 피라미드를 설명할 때 한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5000년 이집트 문명과 현대 한국 문명이 만나는 순간이라고 하면서 감동해하더라고. 보십시오. 자, 한국 문명 바로 이 지금의 문명이니까 바로 5000년 전에 그 문명. 전에 방송에 대해 삼서성에 지금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 크고 웅장한 그런 피라미드들이 발견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여주고 이제 과거의 현재가 반다하고 바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앞으로 이 방송은 조금 더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내용이 많은데 그것도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들어보시면은 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보고 스스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공부는 뭡니까? 단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만 알 뿐만 아니라 전 과거 속에 우리 현 문명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야 돼. 이렇게 방송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과거의 반만년 문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되어지는 모습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곳은 바로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